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서 타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왜? 북한이 거짓말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기 때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북한 핵 문제 김정은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을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 트럼프가 핵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랬죠. 노벨, 노벨, 노벨. 그러니까 뭐야? 트럼프가 노벨, 굿. 막 이러면서. 왜? 여러분들 왜 그럴까? 트럼프는 엄청난 부자죠. 명성과 명예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정치하고 대통령까지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하나 활용정전 찍는 게 뭐예요? 노벨상. 왜? 노벨상 받으면 연금 이 사람 연금 신경 쓸 것 같아요? 연금 너 써 이렇게 이래야 이 정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기 때부터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서 타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왜? 북한이 거짓말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기 때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북한 핵 문제 김정은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김정은과 곧 회담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대해서 뭐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을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만남에서 김정은은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노이에 3일을 기차 타고 왔어요. 3일을 기차 타고 와서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트럼프하고 뭔가 타결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못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못했는데 내가 미국하고 협상을 타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가 된다. 이런 걸 모든 인민들한테 보고 전 세계에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죠. 왔는데 사인하기 직전에 트럼프가 2장의 사진을 내밉니다. 야, 너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 2개는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김정은이 대답을 못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게 트럼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니까. 협상이 결렬났을 때 김정은은 어떻게 느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3일을 기차 타고 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돌아갔다니까. 자기들 인민들한테 아무 말 못했어요. 뭘 느꼈을까? 김정은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죠. 그렇게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는데 트럼프를 또 만나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 김정은과 같은 권위주의에 쩌들어 있는 애들은 다시 한번 서방 정상을 만나서 또 이런 식의 모욕을 받으면 못 견딜걸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또 그런 모욕을 받을까 봐 굉장히 겁나할 거예요. 내가 이런 모냥 빠진 모습을 또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트럼프 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 더 이상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왜? 생각해봐요.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이게 2030년이 되면은 한 300발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은 50발에서 100발 정도 가지고 있다. 적게는 20발, 대충 50발 가지고 있고 많게 계산하면 100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봐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 무기를 포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마찬가지예요. 왜? 북한 정권의 근간이 핵무기예요. 그리고 이 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말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는 뭐예요? 전부 다 핵을 다 없애버리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이건 트럼프 측근들이 트럼프 대선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해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죠. 이미 북한은 뭐예요?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인정한 거예요. 즉 이게 핵클럽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핵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이것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인 건 뭐냐?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키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여기서
동결시키는 거다. 이게 지금 목표예요. 이거에 대한 것을 문서로 하고 여기에 모두가 우리나라도 동의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사인하고 북한도 사인하고 같이 미국도 와서 다 사인하고 심지어 일본도 와서 사인하면. 그래서 옛날에 뭐야? 육자회담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1대1 당사자가 만나서도 회담이 빠그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6명이 모여서 이걸 한다고 생각해. 돼? 안 돼. 이게 굉장히 실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모여서 사인을 한다? 이건 굉장히 업적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뭘 원해요?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죠. 북한이 모든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에서의 불균형한 핵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그냥 믿으면서 이것만 주구장창 믿으면서 갈 거냐? 아니면 북한과의 핵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하고 딜을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도 핵 가져야겠네. 우리도 개발해야겠네. 이건 약간 비현실적이죠. 왜요? 그러려면 뭐예요? 일단 NPT 탈퇴해야 되고 IAEA 사찰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겠죠. 그렇죠? 지금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면서까지 핵무기를 깡패 국가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의 핵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는데 이것만 믿기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핵 우산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나라한테 핵으로 두드러 맞으면 미국이 대신 보복해 준다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두드러 맞아야 돼. 그럼 이거 영화 있죠? 야, 내가 죽는 대신 네가 내 복수를 해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지어 핵 보복을 안 해주면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야, 한국이 두드러 맞았대? 오케이. 지금 내가 그럼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야, 내가 버튼을 눌러? 그럼 내가 또 핵을 사용하는데? 그럼 북한이 두드러 맞으면 북한하고 동맹관계에 있거나 북한하고 러시아도 동맹관계잖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뭐예요? 야, 내가 버튼을 누른 것보단 협상하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맹국 중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핵 우산에 대한 그 문서화가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조약이 아니야. 협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면 미국제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핵 우산이 있는 것과 미국의 뉴클리어 웨폰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버튼은 안 누르겠지. 하지만 배치되어 있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는 북한을 압박하는 거 이외에 중국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핵키를 같이 미국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잖아요. 공유한다는 건 뭐야? 어느 한쪽이 노하면 못 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 건 아니지. 하지만 상징적으로도 핵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야지 어느 정도 불균형한 북한과의 불균형한 핵균형을 어느 정도는 완전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핵의 무기가 아닌 추진체로의 사용은 허가해 주자. 잠수함 전력의 활용 점정은 뭐냐면 원자력 잠수함이야. 핵 잠수함. 이걸 해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헌터 킬러 작전을 할 수 있어요. 헌터 킬러 뭐냐? 적의 잠수함을 쫓아가서 적 잠수함을 때려잡는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이 헌터 킬러 작전이 필요하죠? 북한이 여러분 뭐 있어요? 북한 김구독 영웅함이라고. 걔네들도 나름대로 보면은 뭐야? 뭐 이런 건데 저게 물에 들어간다고? 이런 건데 그렇지만 뭐야? 얘네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 있다고. 여러분, 물은요, 바닷속은요, 천연의 스트레스 지역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뭐 아무리 대장막 해도 굉장히 찾아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구에서 북한 잠수함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추적해야 돼요. 뭘로 추적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뭘로 추적해야 돼요? 잠수함으로 추적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쟤네도 재래식 잠수함, 우리도 재래식 잠수함이잖아. 물론 북한제 잠수함이 형편은 없지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적 잠수함을 쫓아가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쫓아가죠. 적 잠수함이 도망가면 이렇게 쫓아가잖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쫓아가면 들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쫓아가야 되냐면 적 잠수함 갈 때 뒤에서 지그재그로 쫓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그재그로 쫓아가려면 얘가 속도가 빨라야겠죠. 얘하고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쫓아가면 더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빠르게 쫓아가야 돼요. 근데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은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며칠씩 혹은 한 달 이상 잠수함을 잠수해야 되거든.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원자력, 핵잠수함이 필요해요. 왜? 핵잠수함은 무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해서 무한으로 산소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빨라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뭐다? 우리가 원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수함까지 우리가 손에 넣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 미국은 호주한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가지고 있어 봐. 그럼 이건 훨씬 중국을 견제하는데 요긴하거든요. 이건 바꿔서 말해서 뭐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요긴하다. 이건 바꿔서 말해서 뭐예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현재 핵 동결을 하는 조건 대신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우리로선 굉장히 거래를 잘하는 게 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즉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뭐예요?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정확해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주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것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 뭐로서? 외교력으로서. 그리고 그 외교를 할 때는,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뭐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이제 계산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근데 그 돈이 트럼프는 굉장히 쓸데없는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정도 돈을 저렇게 줘야 돼? 동맹한테도 회의적으로 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 동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돈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요. 푸틴이. 물론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푸틴과 트럼프가 브로맨스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별 도움도 안 되는 북한군을 푸틴은 왜 끌어들였을까요? 북한군 지금 무슨 도움이 되나요? 북한제 무기 들여왔더니 절반이 지금 미사일 근처도 못 가고 꼬라박고 있는데 속 터지는데. 그런데 왜 푸틴이 북한군을 끌어들였을까? 푸틴은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과거 냉전 시절에 소련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하는 바르샤바 조약국들을 모아서 서방에 대항했죠. 근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도생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전에 과거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전부 다 대거 나토로 넘어갔죠. 그래서 푸틴이 생각한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푸틴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전쟁 이후에 이제는 미국, 즉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대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이른바 권위주의 독재자들의 연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맹 중에서 내가 좌장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국은 아니지만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한테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바라보는 굉장히 많은 독재 권위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나 아프리카만 찾아봐도요, 예, 독재 권위주의 국가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애들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이념으로서 서방에 대항하지만 이제는 뭐다? 이제는 뭘로? 권위주의 국가 체인으로 서방에 대항할 수 있고 거기에 좌장이 누구다? 나, 푸틴, 러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아닐까.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래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미 협상 카드를 제시했고 트럼프가 조만간 푸틴하고 만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가 급진전될 거예요. 결국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인정한다는 거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대신 전쟁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을 준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배상금이라고 선전하겠죠. 하지만 러시아는 뭐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러시아가 돈을 낸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똑같은 돈이 오는데 표현만 달라요. 자기들 편한 대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전쟁이 수습될 것 같습니다. 파나마 반환해라. 그다음에 그린란드 사겠다. 그다음에 캐나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미국의 역사를 봐야 돼요. 도널드 트럼프를 돈이라고 부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데 돈노주의다. 이게 뭐야? 돈노주의가 뭐야? 원래 이게 먼로주의에서 만나요. 먼로 독트린. 미국 제5대 대통령의 제임스 먼로. 이 제임스 먼로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밖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미국은 고립주의구나. 우리가 이걸 착각합니다.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아메리카 대륙은 내 거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왜? 미국 북아메리카하고 중남미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먼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북아메리카는 물론 중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부 다 뭐야? 우리 앞마당이다. 이거예요. 여기 건들지 마요. 여기 건들지 마. 여기 우리 거야. 건들지 마. 이거예요. 한마디로. 특히 파나마 운하 얘기가 나왔잖아요. 파나마 굉장히 중요하죠. 파나마 운하. 근데 왜 파나마 운하를 딱 집었을까?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뭐야? unfair하다고 그랬잖아요. 불공정하다. 공정하자. 명목은 뭐였냐면은 파나마 운하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파나마 운하 이게 동서로 있잖아요. 이 파나마 운하 동서 있는데 이 파나마 운하 동서 양쪽에 있는 이 항구를 누가 관리하냐? 홍콩계 회사예요. 그럼 홍콩계 회사면 누가 떠올려요, 여러분? 당연히 중국이에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 우리가 지금 돈 내는 게 파나마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간다? 중국한테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뭡니까? 파나마 운하에 군함이 왔다 갔다 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파나마 운하에서 미국 모든 군함이 왔다 갔다 할 때 거기를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양쪽 항구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를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린란드가 나오죠. 야, 그린란드는 왜? 갑자기 그린란드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었잖아요. 덴마크령 그린란드였는데 2차 대전 때 덴마크가 독일에 넘어가면서 독일이 그린란드에 올까 봐 미국이 먼저 점령을 했죠. 점령을 했고 전쟁 끝난 이후에 덴마크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나토 가입하면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철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토 가입하고 나서 미국이 철수를 안 했어요. 왜? 굉장히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봤거든요.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946년에 트루만 대통령도 덴마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린란드 팔래? 이런 식으로. 이게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더군다나 요즘 중요해진 게 뭐 때문이냐?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 첫 번째,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북극해 무역 항로가 열렸습니다.
베링해가 열려버렸어요. 완전히 열려. 예전에는 베링해 넘어가려면 뭐야? 쇠빙선이 막 별짓을 다 하고 해서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뭐야? 다 뚫려버렸다니까. 중요한 북극해 항로가 열린 거예요. 두 번째, 바이든 시절 때부터 또한 그 이전에 트럼프 일기 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을 때 중국의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히토류였어요. 그런데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엄청 많아요. 이게 새롭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히토류에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즉 그린란드에 다시 한번 눈독을 들이는 거죠. 물론 덴마크가 팔 리도 없고, 야 만약에 덴마크에서 팔아봐 그럼 덴마크 정권 무너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박을 달라 그랬어요. 안 돼. 파나마도 하겠어요? 안 하겠지. 왜? 파나마의 유일한 수입원이 그건데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그만큼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뭔가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린란드는요 이미 군사력을 동원한 상태예요. 미국이. 왜? 그린란드에 뭐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이미 있어요. 중국이 그린란드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공항 지으려고 했거든. 그거 못 짓겠다고. 중국도 안 거야 그런 걸.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 한마디로 미국, 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중남미 모두 미국의 뒷마당이다. 여기서 더 큰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이 뒷마당이라고 생각한 이곳에 반미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전부 뭐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니카라과도 그렇죠.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남미의 맹주라고 하는 브라질이 뭐에 가입했죠? 브릭스예요. 브릭스가 있잖아. 예전엔 브릭스가 4나라밖에 없었죠. 러시아, 브라질, 인도, 차이나밖에 없었어요. 4나라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야? 11개 나라로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미국이 뭘 느꼈다? 껄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마존강 이북에 대한 확실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앞으로의 안보관, 대외 안보, 그다음에 동맹국가에 어떻게 안보를 공유할 것인가, 또한 동맹국가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가. 우리 안보에 관한 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국이 우리 편이라는 이런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동맹인 미국과 거래를 잘 해야 되냐, 여기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조금 좁은 그림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작전본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작전본부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